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서울의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난주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다시 만났습니다.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요. 오 시장이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를 대안으로 제안을 했는데 오늘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오 시장의 브리핑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한 50분 가량, 그 1시간 가량 논의를 했는데 오늘도 역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의견이 좀 좁혀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한 일주일 정도 뒤쯤에 다시 뵙기로 했는데 그때쯤이면 기대하건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다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용산공원만큼은 절대적으로 본체 부지 전체가 지켜져야 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힘주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역사적인 맥락이나 생태적인 가치나 그리고 도시 공간 구조상 왜 도심 한복판에 이 정도 면적의 녹지공원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서울시는 전혀 양보가 되지 않는다. 용산공원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고요. 어저께 제가 탄천 물재생센터 가칭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 구상에 대해서 좀 비교적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정식으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셨고요. 어저께 설명 안 드린 부지 이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여러분 관심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서울시는 이미 2024년 5월 달에 동부도로사업소와 세택부지 그 바로 옆입니다. 탄천 물재생센터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 부지를 포함한 양재천 탄천 합수부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천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를 올해 말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말이면 조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게 이제 비용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아마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 인근에 있는 서울시 소유의 동부도로사업소 부지가 약 3조 3천억 정도 가치가 되고요. 세택 부지가 약 2조 3천억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걸 매각하게 되면 약 5조 5천억 정도의 재원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거기를 피지컬 AI 특화단지도 만들고 청년 주거 위주의 청년 주택 단지도 만들 수 있는 게 가능해집니다. 거기에 이제 민자가 들어오게 되면 마중물이 한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이전 비용이 5천억 정도 들어가는데 서울시가 마중물을 넣게 되면 민간 투자가 들어와서 주택을 건설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가 청년 주택이 주가 되는 주거단지가 동남권에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계획에 대해서 오늘 심도 있게 말씀을 드렸고 검토를 해보시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로서는 희망컨대는 용산공원에 대한 정부의 제안은 철회되고 이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가 대안으로 채택이 돼서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몇 가지 네,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들어봤고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이제 주택 짓는 문제가 최대 쟁점인데 오늘 결론적으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이견을 좁혔고 다음 주 정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는데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윤덕 장관도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르면 다음 달에 발표할 7만 3천 가구 규모 공급 대상지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2차 회동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7만 3천 가구 공급 대상지에 용산공원은 없었으며 다만 서울시와 계속 대화를 하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 시장이 제안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뒤에 분석하겠다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로 셀프 종결 처리한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됐습니다.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허위 종결 의혹 의심 사건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취재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이 경찰관 결국은 구속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부모 경장인데요. 어제 저녁 제주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결국 구속됐습니다. 사실 부경장은 하루 전인 지난 24일 체포 적부심이 인용되면서 한 차례 풀려났는데요. 법원이 당시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구속영장까지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도 단순한 직무유기에 그치지 않는데요. 직무유기와 더불어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히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죄가 무겁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의 범죄 중에 소위 말하는 공문서 위조죄, 공전자 기록 위작죄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적 업무의 신뢰를 흐트러뜨리고 공무 집행을 방해하기 때문이고. 네, 장미란 씨 시신이 이제 발견 당시에 일부 백골화가 진행되는 등 부패가 좀 심했다고 하는데 신원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장미란 씨는 실종 104일 만에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이 소실된 상태여서 법의관이 치아를 감정했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장미란 씨와 일치한다는 소견을 경찰이 받았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치아를 감정한 결과 실종자와 일치하였다면 유전자 감식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발견된 시신은 장미란 씨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유전자 감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원은 확인됐지만 사망 시점과 사망 원인, 타살 여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견 당시 타살 혐의점은 낮아 보인다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이제는 장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와 왜 석 달 넘게 발견되지 못했는지에 대한 수사가 남은 상황입니다. 네, 문제 부경장이 허위 종결한 게 과연 이것뿐일까? 많은 의심이 있었는데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 사례, 의심 사례가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해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사망자로 입력하면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기록을 즉시 삭제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경장이 담당했던 또 다른 실종 사건인 60대 남성의 경우 연락이 됐다며 소재 확인이라고 입력해 허위 종결한 게 확인됐습니다. 해당 실종자는 가족이 다시 신고한 다음 날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부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신고 298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초기 확인 작업에선 숨진 채 발견된 장미란 씨와 60대 남성처럼 아직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를 최소 3건 정도는 발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실에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298건에 대한 현황을 아직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정확히 확인한 뒤 공식적인 결과를 내놓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네,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과 관련해서 경찰청이 경찰서장을 포함해 지휘선상에 있는 간부들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종 사건 처리 경위 전반을 살펴보면서 업무에 미흡했던 책임자를 가려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감찰 진행 상황 정리해 주시죠. 네, 경찰청은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실종팀장 등 4명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감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본청 감찰 담당 팀장이 제주 현지로 급파된 상태인데요. 경찰 관계자는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 대한 처리 경위를 살펴보고 처리 단계별로 미흡했던 사람이 누구인지를 훑어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최초 접수와 종결, 그리고 재신고 이후의 대응까지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서 보고와 관리, 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또 장씨 실종 사건뿐만 아니라 부모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남성 실종 사건 등 언론에서 제기됐던 의혹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감찰 대상자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여지를 남겨뒀는데요.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감찰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 결과들을 토대로 징계 절차 등 후속 인사 조처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을 관리하는 시스템도 문제였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종됐던 장 씨와 60대 모두 긴 시간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담당자였던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경찰의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장기 미해제 사건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만났던 수도권의 한 실종수사 담당자는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해서 얻을 실익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경찰관 개인이 이해할 수 없는 조치를 하더라도 이 같은 허위 처리를 걸러낼 관리 감독 장치가 경찰에 있었는지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사건 해제 과정의 관리자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담당 경찰관이 전산에서 실종 사건을 단독 종결하지 못하게 하고 관리자가 사안을 재검토한 뒤 승인하게 하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약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작업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장미란 씨 사건 이후 다른 실종자들도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제주 여행을 가기가 무섭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까지 온라인에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제주를 찾았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이 흉기를 들고 뒤쫓아와 달아났다는 내용의 영상입니다. 6개월 전 올라와 한 달 만에 조회수 150만 회를 기록했는데 최근 제주 실종 사건 이후 다시 관심이 쏠리며 27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경찰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긴장을 하고 너무 두려움을 떠니까 경찰분이 와가지고 괜찮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저 지금 진짜 너무 지금 몸이 막 떨린다. 온라인에는 이처럼 과거 제주에서 겪었다는 경험담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로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에서 실종자들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되면서 불안이 커졌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경험을 돌이켜보니 위험했던 것 같다는 기억이 소환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까지 퍼지면서 혼란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워낙 좀 충격적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 경찰의 부실한 초기 대응이 결국에는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이런 루머가 올레길과 한 달 살이 등 여행지로 주목받아온 지역이지만 혼자 가기 무섭다거나 여행을 취소했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막 흉흉한 얘기가 많이 들리니까 애들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약하려던 것도 다 취소하고 안 가게 됐습니다. 지역 전체를 향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안전 우려를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렇게 실종 사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구에서 실종됐던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가장 먼저 했던 30대 남성이 피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대구에서 실종됐던 20대 중국인 유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밤 친구와 헤어지고 연락이 끊긴 지 닷새 만입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A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B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산에 있는 길거리에서 B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근처에 있는 B씨 주거지도 수색했는데 이곳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습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원 소속으로 지난 14일 수료증을 받기 위해 입국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연락이 끊긴 다음 날인 21일 저녁 실종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최초 신고자는 피의자인 B씨로 확인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자였던 B씨를 애초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는데 진술에 수상한 점이 있어 범죄의 혐의를 두고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B씨가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신고한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뉴욕 증시 반도체주 반등 소식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소폭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는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혼조세를, 코스닥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전날 6,700선에 오른 코스피가 현재 6,700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이다 6,800선에 올라섰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2% 내린 6,727로 출발했는데 낙폭을 줄이며 혼조세로 전환한 뒤 상승폭을 확대 중입니다.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전날과 달리 개장 직후부터 상승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해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ADR, 즉 주식 예탁 증서가 상승한 영향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미국 국채금리 하락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3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특히 7일 연속 하락했던 엔비디아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 전환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다만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AI 고점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할지에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3% 내린 825로 출발했는데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하락 중이고 개인 홀로 순매수 중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현재 1,480원대에서 횡보 중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수출업체의 달러화 매도 물량 증가와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 약화로 13개월 만에 1,37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한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설치했던 기뢰를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의 군사적 긴장 완화 흐름 속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한 대화 신호도 다시 발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국제수역의 모든 기뢰가 제거됐다는 보고를 미 해군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란과 오만이 해협 공동항로 개설에 합의한 상황에서 미국이 호르무즈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미국이 이란 전쟁 뒤 철수했던 중동 주재 외교 인력을 다시 복귀시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 문건을 인용해 레바논과 이스라엘 등 외교관들의 복귀가 이르면 이번 주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경제 압박에 무게를 싣는 흐름과 맞물려 이란에 대한 대규모 추가 공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중동 긴장 완화 움직임 속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다시 대화 신호를 보냈습니다. 9일 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 게시물을 시제만 과거로 조정해 다시 올린 겁니다.
전날 김 위원장과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과 2019년 판문점 회동 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여러 장 올린 데 이어 김 위원장을 향한 구애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So we were doing a massive war exercise. I thought that was very insulting to somebody that frankly has been, during my term at least, very well behaved.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링너 전 CIA 분석관은 북미 회담 성사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식량과 자금, 군사 기술을 지원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회복하면서 과거처럼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회담이 성사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는 뒷전일 거라며 한미 간 훈련도 계속 축소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중요 정책 과제들의 성공적인 집행을 담보하는 정치적인 실무적 대책들을 보강하기 위해 어제 제9기 제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경제 지도기관의 미숙한 작전과 지휘 능력으로 빚어진 편향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편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추진에 대해서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막내 아들을 암살하겠다고 위협하는 영상이 올라와 미 경호당국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 CNN 방송은 이란 국영 IRIB 방송을 통해 배런 트럼프를 어디서 죽일까라는 영어 문구로 시작이 되는 3분 분량의 영상이 지난 주말 방영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IRIB 영상에는 뉴욕시의 트럼프 타워를 포함해 이 배런이 공개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곳으로 알려진 장소들과 $10,000 현상금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음성이 나옵니다. 배런에 대한 위협은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요인을 경호하는 미국 비밀 경호국도 파악을 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이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 때문인데 광복절 연휴에 비 피해가 컸던 경남 남해안에 또 비가 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오늘 비가 내린다고요? 네, 장마나 태풍 때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오늘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국지성 폭우가 쏟아질 수도 있어서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비가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18호 태풍 사우델의 간접 영향입니다. 현재 기압계를 보면 우리나라 동쪽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버티고 있고 북쪽에도 고기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남쪽에는 태풍이 지나면서 고온다습한 남서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 남서풍이 동쪽과 북쪽의 고기압 가장자리를 타고 부는 북동풍과 충돌해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5에서 30mm 정도 비가 옵니다. 남쪽의 태풍이 다량의 수증기를 불어넣으면서 남부지방에는 오늘 소나기가 내릴 수 있습니다. 비는 내일부터 주말 사이에도 옵니다. 특히 내일은 부산, 울산, 경남에 10에서 60mm, 경남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절 연휴 비 피해가 컸던 경남 거제에도 다시 비가 올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태풍 간접 영향으로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당분간 너울이 강하게 유입되겠습니다. 해안으로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해안가는 되도록 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고한석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을 모셨는데요. 네, 경기 평택시병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전국구 이슈파이터죠 신지호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장동혁 대표가 오늘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네. 1년을 버틸 것인가? 이 부분이 정치권에 상당히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러다 최장수 대표 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 봐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네. 민주당에는 호재입니까? 네. 아니 그래도 여야가 예.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건전하게 가는 것이 국민들이 해서 좋은 정치라는 측면에서 좀 아쉽죠, 사실은. 예.
그 지난 1년 동안 장동혁 체제를 돌이켜 보면 그냥 본인의 당권 유지를 위해서 오로지 통합적 리더십보다는 이제 분열적 리더십으로 일관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고 그 강성 지지층에 기대서 중도 확장이나 이런 외연 확장 이런 것들은 아예 염두에 두지도 않고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농축돼서 나타난 것이 지난 지방선거의 패배였거든요. 그 정도 패배했으면 사퇴하는 게 또 맞는 이야기 맞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구구 강성 지지자들을 이제 가지고 본인의 당권을 유지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반대파를 제거하는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많은 이제 비판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하나로 세게 뭉치지 못해서 한계를 가속 노정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칼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뭐 지금 임기를 채우는 걸 넘어서 연임까지 생각하고 있는 이런 단계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만 본다면 사퇴 압박 속에서 이른바 올공의 남자로 버티기 전략. 이게 뭐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어느 정도 좀 성공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요. 올공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고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이 장동혁 대표에게 구명줄 그게 됐다. 그러니까 긴급 수혈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올공을 통해서 장동혁 대표가 사퇴 압박으로부터 벗어나서 버티는 게 아니고 선관위에 총체적 부실이 없었으면 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유인태 전 그 국회 사무총장님이 최근 한 방송에서 재밌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장동혁 대표를 가리켜서 새로운 종이 출연했다. 새로운 종이 출연했다. 이건 뭐냐면 기존의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 상식을 파괴하고 무시하는 이 정도 참패했으면 그냥 두말 없이 물러나는 게 이제까지 정치권의 관행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버티면서 우격다짐을 하는 이런 점에서 새로운 종의 탄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엊그저께 김민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와 만났을 때 실제 장동혁 대표를 좋아한다. 장동혁 대표는 우리 정치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꼭 뭐 있어야 될 필수적 존재다. 이게요 덕담인데 이 뼈가 있는 덕담이에요. 최근에 그 친명 커뮤니티 제가 좀 그 제명인의 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좀 눈팅을 해봤거든요. 거기서 요새 그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석자로 줄여서 알장지예요. 알아서 장동혁을 지켜주자. 그러니까 그 장동혁은 우리의 전략 무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동혁을 꼭 지켜줘야 되고 연임까지 우리가 응원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친명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한 필수 불가결한 그 존재다. 최근에 대통령 지지율 막 하락하고 하는데 제1야당 대표가 그래도 저렇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의 든든한 그 받침목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죠. 네,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 오늘 대여 투쟁에 앞장서겠다. 그리고 제대로 싸울 인재로 당을 채우겠다.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협위원장은 우리 당 조직의 핵심입니다. 당협위원장들이 해당 당협의 조직을 잘 관리하고 그 당협으로부터 당심을 얻어서 결국 총선에 출마하고 총선에서 민심을 얻어서 승리하는 것이 최종 목표일 것입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심을 얻은 당협위원장들이 그 당협위원장의 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그것이 당원 당규의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원 당규에 따라서 당협위원장의 연임 여부에 대해서 일반 당원이나 책임 당원에게 그 뜻을 묻겠다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들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 확고한 신념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아마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오늘 이 질문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답변을 가장 유의미하게 지켜봤을 것 같은데 결국엔 당원직 선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의원들이 왜 민감할 수밖에 없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의원님.
당협위원장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는데요. 예. 지역위원장인 경우는 저희도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지역위원회를 재편을 하거든요. 예. 그때 이제 공석이거나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 중에 뭐 문제가 있는 이런 것은 교체는 하는데 현역 같은 경우는 그 예를 둬가지고 그냥 연장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현역이 그냥 당협위원장을 하는 거죠, 그 그렇습니다. 지역에. 저희 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당원들이 선출하는 게 원칙이지만 현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연장을 시켜주는데 그 이유는 현역이 있는데 다른 당협위원장이 있으면 당원들이 오히려 더 헷갈리고 그 지역이 오히려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와해되겠죠. 서로 내부 투쟁 이런 싸움이 이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당협위원장 재선출 이것은 사실은 당원 주권을 강화시키겠다. 이런 취지는 나쁘진 않지만 예. 의도가 상당히 불순하다는 거잖아요. 의도가 본인의 불순하다. 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사람으로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하고 있는 비당권파들에 대해서 입틀막 하겠다. 이런 도구로 지금 악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인만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총선 승리를 위해서 대여 투쟁을 하는 사람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하고 있는 그 절연하지 못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에 기대고 이런 것들이 중도나 외연 확장을 제한시켜서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적들, 그러니까 지금 중진 의원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지금 장동혁 체제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 지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대로 하고 있는 외연 확장이 아니라 구구강성 예. 지지자 중심의 정당으로 바꾸겠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참 국민의힘에서는 참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되게 답답한 상황일 것인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 예. 그 세력들이 그 힘이 웅축되지 못하고 좀 비판에 멈추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더 좀 답답한 그런 상황 같습니다. 네, 일부 민주당 의원분들은 장동혁 대표 이른바 뭐 전략자산이라 그래서 일부러 띄워주기도 하시는데 진정 어린 찌쓴 소리를 오늘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전략자산은 아니고요. 예. 그냥 그것은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고 예. 이제 하는데 사실은 그 야당이 이제 건강해야지 여야 간의 협치도 되고 또 예. 그것이 국민을 위한 민생 정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희는 국민의힘이 지금 심각한 내부의 그런 권력 투쟁, 그 노선 투쟁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기를 사실은 더 바라는 관점입니다. 네. 의도가 불순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떤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 그렇지. 본인의 예. 당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데요. 한번 보자고요. 저희 당의 경우 대구 경북 지역에는 본선보다 예선이 더 중요하잖아요. 공천만 받으면 거의 뭐 예외 없이 당선이 되니까. 근데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그 문턱이 당협위원장이에요. 당협위원장이 곧 공천 받는 사람입니다. 예,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을 하면요. TK 지역에서는 지금 장동혁 대표 하자는 식으로 하면요. 거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현역 의원들이 있는 거기서 그거를 뺏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 간에 이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거기서 누가 승리한다 한들 이 당의 내분이 아주 그냥 구조화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장동혁 대표만 하더라도요. 본인 지역구가 충남, 보령, 서천이잖아요. 지난번 6.3 선거에서 서천 군수 민주당한테 내줬고요. 서천군 그 충남 도의원 2명 있는데 2명 다 민주당한테 뺏겼어요. 예. 근데 거기가 원래 누구 지역구였죠? 김태흠 전 충남지사 지역구고 그 김태흠 전 지사가 3선이나 했어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럼 김태흠 지사가 내가 보령 서천, 자, 장동혁 너랑 나랑 그럼 당협위원장 누가 할지 한번 붙어보자. 장동혁 본인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럼 당대표가 당협위원장도 뺏긴 상태에서 그럼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경쟁하기 싫어서 그 현역 의원들이 뭐 그걸 다 싫어한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당의 극심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하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뭐 당원의 뜻이 중요하다는 취지는 뭐 모두가 공감을 하겠지만 의도 자체가 그러니까 비당권파 쳐내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의원들 사이에서도 설전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당이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과도한 당원 중심보다는 국민 중심으로 당이 나아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히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누가 김기현 당대표 만들었는지 잊으셨냐? 당원이 뽑아줬던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아마도 한동훈 의원일 겁니다. 누군가의 복당을 위해서 아랫목을 따듯이 데워놓는 모습, 당원들이 피눈물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정환 의원은 당장의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앞세우는 듯한 모습, 낯설기만 하다. 김재섭 의원은 더 큰 민심으로 가야 된다. 안철수 의원은 매번 말을 바꾼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협 직선제를 놓고 이렇게 설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사선 중진 모인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 이제 사선 중진 모임이 있고 내일 이제 1박 2일 연찬회가 있는데 오늘 이제 장도혁 대표가 당협위원장 당원 직선제 이걸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내일 모레 연찬의 참석률이 지극히 저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예. 항의의 표시로 연찬에 불참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며칠 전부터 좀 있었는데 오늘 또 의원들 다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3월 9일에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른바 의원 전원의 명의로 전륜 결의문을 발표를 했고 그 당시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낭독을 했는데 그 자리에 장도영 대표도 기립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거고요. 두 번째 윤어게인 안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 대통합을 하자 이거였어요. 근데 최근에 장도영 대표가 하는 게 보면 다 이 반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원 전원 명의의 전륜 결의문을 그 당론을 제일 먼저 앞장서서 어기고 있는 사람이 당 대표인데 거기에 어떻게 협조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오늘 이후로 당의 그 분열 양상은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진보 세력에도 있었고 굉장히 이제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좋게 생각하면 좀 넓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완벽한 뭐 당권파의 그런 의견을 내고 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지금 바꾼 거죠, 스탠스를. 항상 새정치 주장했던 분이잖아요. 새정치가 이제 현실 정치에 적응하는 거로 새정치 개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저 항상 우리 민주당에도 계셨지만 항상 본인이 주장하는 것들이 관철되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또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안 한다고 계속 하다가 결국은 단일화해가지고 윤석열이 대통령 되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토사구팽 당하고. 그러니까 지금의 스탠스는 누가 봐도 본인이 이제 이후에 당내에서 입지라든지 또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등을 염두에 두고 당권파를 함께 가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본인의 잠재적 경쟁자이기도 한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견제도 좀 하면서 당권파의 입장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런 태도에 대해서는 저게 새정치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국민의힘 포럼에서 마주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의원이 한 목소리로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리위 정치는 정치 중에 제일 하위의 정치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통합을 통해서 이렇게 폭주하고 있는 잘못 가고 있는 정권을 견제하는 야당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하는 게 저예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당이 전통의 공당이 이렇게 사당화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견제할 수 없습니다. 네, 저 포럼이 이제 김기현 의원이 주최하는 공부 모임이다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이제 한동훈 의원 복당을 위해서 아랫목을 데워놨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오세훈 시장하고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공감이 되는 목소리를 냈네요. 그렇죠.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김대중 이른바 양김 두 분이 나중에 이제 대권을 놓고는 경쟁적 관계였는데 민주화를 달성하는 데서는 동반자 관계였잖아요. 아주 둘도 없는 동지 관계였어요. 그래서 한동훈, 오세훈, 그 양훈 이 두 사람은요 적어도 이 당을 장동혁 노선으로부터 장동혁의 뺄셈 정치 분열 노선으로부터 이렇게 그 덧셈 그리고 통합 노선으로 바꿔내고 그래서 당의 그 쇄신을 해서 28년 총선에서 과반 일당이 되는 데까지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그 모순도 없습니다. 충돌이 없어요. 대결이라기보단 그래서 이제 합심이 될 수 있다. 28년 총선
총선이 끝나고 30년 대선이 가까워오면은 두 사람의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 단계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28년 총선까지는 전략적 동반자, 예. 아주 훈훈한 연대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훈 연대. 물론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남아있긴 한데 네. 만약에라도 오세훈 시장이 바라는 대로 해소가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조금은 좀 위협적인 연대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실제로 뭐 반장 연대를 모색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예. 그 이준석 그 대표, 전 대표죠 이제 전 대표하고 유승민 전 의원도 초청했는데 안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이 이제 오시긴 했는데 예. 악수만 하고 뭐 별 얘기는 또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것이 과연 진짜 실질적 연대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약간 회의적입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도 사법 리스크가 지금 남아 있는 예. 거고 한동훈 의원도 복당 문제도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서로 다른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동상이몽하는. 그러니까 일단 한동훈 의원은 복당을 좀 해야 되는 거고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에 좀 보폭을 지지세를 좀 넓히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것이 그 구체적으로 뭐 연대로 이렇게 그 확장돼 나갈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부정적으로 좀 보고요. 오히려 그 철옹선을 치고 있는 것은 장동혁 대표 쪽이잖아요. 오히려 네. 지금 이쪽 뭐 소위 말하는 소장파라든지 친한계라든지 중진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주장들은 좀 하지만 오히려 장동혁 대표한테 징계의 빌미를 또 주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모래성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동혁 체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 정말 그에 맞는 결기를 가지고 과거에 뭐 그 중진의 그 영남에 있는 중진 의원들 불출마까지 각오하면서 당 쇄신 뭐 이런 얘기들 한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 예. 정도의 결기가 있지 않으면 저런 뭐 세미나 모임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전에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을 보면은 그냥 비판하고 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그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들을 대시거든요. 이번에 바꾸면은 다음 총선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예. 막 그러면서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내는데 그것은 결국은 현실적 한계 때문에 또 어쨌든 간에 또 그 장동혁 대표가 현재 당대표이기 때문에 뭐 당직이라든지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예. 차기 총선이나 이런 것들도 또 한켠에는 또 염두에 두면서 그 세게는 하지 못하면서 적당한 저 비판에 멈추고 있는 이것이 국민의힘의 가장 큰 그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사실 언론에서 가장 주목받은 악수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의원의 악수입니다. 한 언론사 행사에서 만나서 제명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저렇게 악수를 나누게 된 겁니다. 악수를 나눌 때 두 사람의 표정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했었을 텐데 화면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 일단 웃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화는 없었다 그래요? 그랬다고 해요. 근데 예. 그 얼마 전에 뭐 장동혁 대표 가족상 때 한동훈 의원이 문상 가서 예. 거기서도 만났었는데 그걸 또 두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 왜 왔냐, 예. 불청객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어제는 뭐 언론사 행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보면요 한동훈 의원이 이제 6월 3일 그 지방 보궐선거에서 이겨서 그 며칠 후에 이제 등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본회의장이라든가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그러니까요. 누가 피해 다녔을까요? 피해 다녔을까요? 근데 어제는 그러면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한동훈 의원이 온다는 걸 몰랐을까요? 뭐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근데 뭐 장동혁 대표로서는 별로 그 표정으로 다 모든 게 표정이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이런 의심도 있었습니다. 사실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있는 자리 잘 안 가니까 한동훈 의원이 불참할 것처럼 하다가 기습적으로 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었거든요. 그건 아닙니까? 뭐 거기까지는 뭐 그것까지는 아니고 정말 우연히 마주쳤다. 예, 원래 초청을 받았어요 한동훈 의원이요. 저기 원래 와달라고.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참석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의원 오늘 행사를 피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그건 모르죠. 어저께 예. 뭐 원치 않은 만남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는 예. 또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장동혁 대표가 보수 연대를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긴 했는데 그 노력이 뭐 한동훈 의원을 포함하는 의미인지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이제 보수 세력이죠. 개혁신당은 지금 뭐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가 돌연 사퇴를 발표했는데요. 관련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지나던 차량에서 선거 유세 중인 후보에게 날아든 음료수 컵. 컵을 피하려다 넘어진 후보는 잠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몸 괜찮으세요? 걱정했습니다. 여기서 자작극을 벌인 정전 후보와 공범 헬스 트레이너 A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확실한 거는 5월 17일 날 박형준 캠프의 모 인사가 정의화 후보를 접촉한 것을 저희는 그때 이미 파악했었습니다. 중앙당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상대 후보 측이 개인 후보에게 접근해 단일화를 제안했다면 정치적 협잡입니다. 단일화 사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오늘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물러납니다.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설득해내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습니다. 뒤이어 당을 이끌어갈 분들에게는 더 큰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정의한 테러 자작극 사태가 불거진 지가 좀 됐는데 오늘 갑자기 사퇴를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가 했는데 또 내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그 공고연하게 그 개혁신당 내부에서의 그 내분이 상당히 있다라는 그 소문들이 많이 있었죠.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지방선거 이후에 그 이준석 대표는 좀 말 그대로 자강이랑 쇄신 노력을 좀 하자고 했는데 당 안에서는 그냥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들도 꽤 있었다라고 하고 본인들이 제안한 그런 자강이나 쇄신 노력에 대해서 주요 당직자들이 다 비판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좀 무기력함을 좀 느낀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제 사실은 이 정의한 테러 자작극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개혁신당에서 추구하는 그 당의 노선과도 전혀 배치되는 그리고 지금 구속 기소되어 있는잖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언급 안 한 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사과의 얘기라도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도 계속 구속 기소돼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인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개혁신당에서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의 무슨 뭐 단일화 뭐 이렇게 단일화 제안 뭐 이런 거 음모론까지 제기하면서 강하게 계속 부정해 왔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구속 기소되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 있는 발언들은 분명히 있었어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좀 하고 있지만 개혁신당도 기초의원 한 명밖에 당선 못 시켰거든요. 그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의한 테러 자작극 관련된 언급이 없는 건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맥락에서 사퇴를 하게 된 걸까요? 이기인 전 사무총장은 오늘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사퇴 의사는 지난 일요일 저녁 때 먼저 밝혔고요. 저희가 지방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정성과 성의를 들였는데 결과가 좀 뼈 아프지 않았습니까? 한석밖에 안 됐습니다. 동력을 또 잃은 부분도 있고 당의 어떤 진로와 방향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었긴 한데 그게 이제 갈등 정도는 아니고 그걸 이제 수렴하는 과정에서 뭔가 좀 다들 의욕이 없었던지라 정의한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곧바로 사퇴하는 게 과연 모양새가 좋을까 그게 이제 막 꼬리를 자른다라는 인상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사실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그 수습 국면으로 간다고 이제 판단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당대표 개인으로서는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고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기인 전 사무총장이라 그랬는데 정정하겠습니다. 이기인 현 사무총장이죠. 자작 테러 사건 났을 때 바로 그만두면 꼬리 자르기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했다. 조금 맥락에 이해는 안 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아까 이준석 이제 전 대표죠. 그 오히려 그 단일화 사주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측에서 단일화 사주를 한 게 그 자작극 테러 자작극하고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본인들의 어떤 과오를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해명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이기인 사무총장의
저 설명은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기사가 남아 있는데요. 노컷뉴스 부산 그 주재 기자가 상세하게 그 취재를 해서 했는데 그때 왜 TV 토론에 제3후보 정의안 후보는 껴주지 않는다고 정의안 후보가 단식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박형준 후보 측에서 위로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둘이 그 박형준 후보 측하고 만나서 정의안 후보가 단일화를 논의를 하는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 그냥 뜸했어요. 뜸했는데 좀 일정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정의안 후보가 먼저 보수 분열해서는 안 된다 하고 먼저 단일화를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는 천하람 원내대표까지 부산에 내려와서 천하람, 정의안, 박형준 측 참모 이렇게 3자 회동까지 한다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그 전 대표 그 해명이 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요. 안 맞는 게 많고 그리고 이제 공작서를 제기한 거 이것도 굉장히 그 나중에 책임져야 될 문제일 예.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준석의 이제 정치적 미래도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만났었잖아요. 결국은 국민의힘과 합칠 그럴 계산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아니면 개혁신당은 별다른 출구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뿐만 아니라 거기 뭐 천하람 원내대표나 뭐 이런 분들도 그 구성원 전체가 또 TK 연고가 많대요. 예. 그래서 역시 국민의힘하고 합쳐야 본인들의 정치적 활로가 열린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장동혁 대표도 오늘 보수 연대를 좀 강조했는데 개혁신당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좀 관심 있게 보겠고요. 끝으로 청와대 네.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신임 지도부와 만찬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좋았다는 후문이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뭐 어떤 얘기 나온 겁니까? 당정청은 운명 공동체다라고 얘기하면서 화기애애하게 많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참석했던 최고위원분들 한 두 분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뭐 그런 화기애애하게 했다라고 하고 또 뭐 최민희 그 최고하고 박선원 최고가 이제 러브샷까지 또 하고. 러브샷까지요? 네. 예, 친청과 친명의 러브샷이 있었군요. 네, 그 예. 최민희 그 수석께서 극명이라고 본인은 극명. 친명을 넘어서 극명이다 예. 이렇게 하니까 박선원 최고가 우리는 모두 다 친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최민희 최고한테 잘해주라고 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러브샷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전대 이후에 우리 당이 많이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분열돼 있잖아요. 당원들이 또 많이 분열돼 있고 네. 이런 것들을 빨리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그 뭐 당 대표들 뭐 당선자, 낙선자까지 예. 해서 만찬도 하고 또 지도부 만찬하고 내일은 또 전체 의원들 오찬도 같이 하는데 빠르게 이렇게 수습해서 예. 우리 여당이 지금 많은 지금 국정 지지도랑 우리 민주당의 지지도가 동반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예.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민생과 관련된 부동산 문제나 뭐 주가 문제라든지 뭐 이런 예.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당정청이 한 팀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이 이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했고 앞으로 그렇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간략하게 요거 좀 여쭤볼게요. 언론 보도에 이제 대통령이 왼쪽을 좀 더 품고 가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 유시민 작가께서 계속 그 코어 지지층을 강조하시면서 대통령의 중도 확장 그 국민 통합 노선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쪽 민주 진보 세력들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 간의 강고한 연대를 기반으로 해서 외연 확장을 하겠다는 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 강조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른바 코어 지지층 빠졌다는 그런 김어준 씨 비판을 좀 수용한 것인가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비판을 수용했다기보다는 예. 또 유시민 작가가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 노골적으로 때리잖아요. 근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른바 산토끼를 얻기 위해서 집토끼가 분열하면서 산토끼를 얻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 그쪽을 조금 더 신경 쓰자. 아주 뭐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고 봅니다. 네, 왼쪽을 좀 더 품어야 한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겠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지호 전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엿새 만에 다시 만나서 서울 주택 공급 대책을 논의했죠.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앞서 오세훈 시장 브리핑을 들어봤고요. 김윤덕 장관 발언도 들어보겠습니다.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건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 이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희 인식하고 있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서울 시내 안에서 그런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용산공원도 하나의 그 대상이 되었던 거죠. 다만 용산공원의 기본적인 취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정말 소중한 녹지 공간으로서 재탄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취지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이런 주택난을 고려해 볼 때 훼손된 제한된 지역에서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를 위해서 주택을 공급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의 대안이 아닐까. 그래서 100%의 녹지로 하면 좋겠지만 청년 이런 주택에 대한 그런 것과 좀 양립시킬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 고민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한번 논의해보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정부의 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뭐 어린이집을 집을 짓냐 이런 개별에 대한 논의를 진행되고 있길래 그게 아니다.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여기에서 훼손된 지역 속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가능성들을 검토하고 고민하고 공론화하겠다. 그걸 통해서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잘 돼서 용산공원법이 바뀌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정부 입장이지 어떤 걸 정하고 판단하고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 더더군다나 용산공원이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 일정 있으셔가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마무리요. 예. 막 화내시려고 그러는데. 브라이브입니다. 세 가지 정도, 그러니까 지금 쟁점이 용산공원이랑 그린벨트랑 정비사업 규제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받을 건 받고 해야 되잖아요. 교통부 입장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시고 있거나 오늘 만남에서 가장 진전이 있었던 쟁점 하나만 꼽으면 어떤 부분이 진전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것 같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현재 결정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여기는 계속 조정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어쨌다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우리의 중심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서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을 해내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받겠습니다. KBS 이세진입니다. 네, 연합뉴스TV 배승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용산공원 내에 구체적으로 좀 언급하는 지역은 따로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한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부지를 좀 언급을 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발표하는 7.3만 가구에는 용산공원이 포함되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건지 그것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7.3만 원에는 용산공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용산공원 내에 구체적인 부지가 어떻게 보면 뻔하기도 하고 그렇죠? 뭐 거기 장교 숙소로 썼던 뭐 병원으로 썼던 뭐 이러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그 강타성 부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너무 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어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좀 조사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마무리 잡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붙잡을 거라고 보겠고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아마 대상이 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좀 검토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이런 식의
오늘 오세훈 시장을 만난 김윤덕 장관 발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지만 오늘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라는 점은 이제 공통점으로 나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김윤덕 장관이 용산공원이어야만 한다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힘을 모아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리고 탄천 물재생센터를 그 대안으로 제시한 거는 이제 이 검토 부분이 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난주에 이견을 좁히지 못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오늘 다시 만났고요. 두 사람의 그 브리핑 내용을 저희가 차례로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브리핑 내용을 보니까 오늘 회담에서 어느 정도 좀 진전이 있었던 것 같죠? 네, 오전 10시 김윤덕 국토교통부급 장관과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은 2차 회담 종료 직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내용을 전했습니다. 오 시장은 김 장관과 50분가량 논의를 했지만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오늘 떼는데요. 하지만 일주일 뒤면 여러 현안에 대해서 한꺼번에 합의에 도달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개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달라는 서울시의 요청을 국토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요청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2031년까지 착공 계획 가운데 순증 물량이 원래 계획보다 4만 3천 호 더 늘어나 모두 13만 가구가 된다며 무척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시장은 지금까지 이어진 협상 중에 가장 실효성 있고 가시적인 성과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대안으로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도 회동에서 언급했는데요. 물재생센터 이전을 위한 민간사업 적격성 사업도 올해 말 진행 가능하고 인근 서울시 소유 부지를 매각해 비용을 조달하면 서울 동남권의 청년 주거단지 건설이 가능하다며 김 장관에게 정식으로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탄천 부지 활용을 놓고 10년 정도 걸릴 거라 제대로 된 대안이 아니라는 민주당 측 비판에 대해선 용산공원 부지 활용 역시 현 정부 내에 착공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되받았습니다.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용산공원 전체 본체 부지에 대해선 2차 회동에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고 언급했습니다. 오 시장과 김 장관의 만남은 지난 20일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정부의 서울주택 공급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건 용산공원 활용과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여부였습니다. 정부는 일단 올해 발표될 추가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는 둘 다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엔 경제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웅래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앞두고 일각에서는 용산공원이 신규 택지 후보지에서 빠질 거란 관측이 나왔었는데요. 조금 전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기자들을 만나 용산공원은 애초 신규 택지 후보지에 들어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 물량 10만 호 가운데 2만 7천 호를 지을 택지는 지난 8.13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이미 공개가 됐고 이르면 다음 달 말 늦어도 10월 초에 나머지 7만 3천 호를 건설할 택지가 발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신규 택지에 용산공원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용산공원 활용을 위한 협의가 완전히 중단된 건 아닙니다. 정부는 당장 발표될 신규 택지에선 제외됐지만 협의를 이어가면서 이견을 좁혀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도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어떻게든 서울시와 손잡고 가보겠다면서 의견 조율을 계속 시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서울 그린벨트가 추가로 해제될지 여부도 관심이었는데 역시 올해 발표 대상은 아닌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희탁 국토부 1차관은 최근 KTV에 출연해 서울 그린벨트 지역도 신규 택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서울 그린벨트 지역을 빼더라도 수도권에 7만 3천 호를 새로 건설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웅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지방세 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서민과 무주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40세 미만 청년의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적용이 되는 취득세 100%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소형 주택과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에 최대 300만 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특례 세율 적용도 오는 2029년까지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 수는 25만 4,300명,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명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해 출생아는 1년 전보다 16,000명이 늘어난 25만 4,3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25만 명을 넘은 건 4년 만입니다. 출생아 수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째 감소하다 최근 2년 연속으로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 부경장이 구속되면서 경찰이 범행 동기와 여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경장이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허위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10여 건 발견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선열 기자. 네, 제주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구속된 부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허위 종결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죠. 네, 부경장은 제주 서부경찰서 실종팀에서 지난해 3월부터 근무했습니다. 처리한 실종 신고만 298건인데요. 경찰은 부경장이 담당한 실종 신고를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건 정도는 허위로 종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장미란 씨처럼 실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최소 3건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일부 의원실에 확인해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직 현황을 확인하는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한 뒤 공식적으로 결과를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부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수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부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장미란 씨 기록엔 교통사고 사망으로 전산에 입력하는 등 모순이 드러나자 실수였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부경장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고 범행 경위를 규명할 방침입니다. 장미란 씨의 사망 경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미란 씨는 숙소에서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부패가 심하게 진행돼 지문이 소실되면서 치아 감정이 이뤄졌습니다. 부검 결과 장미란 씨로 최종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타살로 의심할 만한 특이골절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자수나무 특성상 굵은 가지가 옆으로 뻗지 않고 가시도 많아 극단적 선택이 어려울 거란 의문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장 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과 함께 DNA를 채취하고 긴급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장 씨는 실종 104일 만에 발견됐는데요. 부경장이 실종 신고를 셀프 종결하면서 수색도 늦어진 만큼 경찰은 지휘 계통인 전현직 제주 서부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4명을 대기 발령하고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경찰청에서 YTN 오선열입니다.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어제 30대 중국인 남성을 피의자로 체포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숨진 여성으로 변장한 채 장소를 옮겨 다닌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경찰 조사가 본격화됐죠? 네, 피의자 정모 씨는 어제 저녁 7시 반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서 체포됐습니다. 현장 검증 등을 거쳐 밤 11시 50분쯤 경산경찰서로 호송됐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정 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살피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난 20일 새벽 2시쯤 정 씨가 숨진 여성 A 씨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 씨는 같은 날 밤 10시 반쯤 여장을 한 채 집에서 나왔는데요.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으로 이동해 화장실에서 옷은 물론 신발까지 갈아 신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정 씨는 A 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었는데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정 씨는 112에 전화를 걸어 태연하게 A 씨가 실종됐다고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 씨가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하고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경산의 소각장 등 시신을 유기한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서 시신 일부를 찾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더 조사해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등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 씨는 중국 국적의 직장인으로 과거부터 A 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경산의 한 대학원에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A 씨가 실종된 지 닷새 만인 지난 25일 오후 정 씨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김 씨가 공천 대가로 받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위장 여부를 두고 한때 공방이 오갔는데 변호인 측이 요구한 감정 신청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김건희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일정 오늘부터 본격화했죠? 네, 오늘 오전 10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씨의 매관매직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은 조금 전 종료됐습니다. 김 씨는 영부인 시절 각종 인사와 이권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맞사위 인사청탁을 대가로 받은 이른바 나토 3종 세트 장신구를 비롯해 명품 시계와 가방, 이우환 화백 그림 등 3억 원 상당의 금품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압수한 그림과 명품 목걸이 등 장신구, 또 디올 파우치 등의 몰수와 6,480만 원 추징도 명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선 구체적인 현안 청탁 여부와 이우환 화백 그림의 진품 감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을 대가로 한 구체적인 현안 청탁은 없었고 친분에 따른 막역한 기대감이나 의례적인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은 반성한다면서도 1심의 징역 7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이우환 화백 그림이 위작일 가능성이 크다며 감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위작이 판명되면 알선 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것인지는 의문이라며 감정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후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로봇계 사업가로부터 받은 바세론 콘스탄틴 시계가 구매 대행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대가성을 중점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입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1심 재판도 열렸죠? 네, 주요 우방국의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차장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습니다. 김 전 차장 측 변호인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에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의도와 배경을 알았고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직무 감독권도 없었다며 혐의가 정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특검 측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의결됐을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 기간 이어진 김 전 차장의 지시 행위에 대해서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할 이태한 특검이 특검보 후보군 선정을 마쳤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언론에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전달을 받은 명단을 종합해 특검보 후보군 10명을 선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후보들의 결격 사유 등을 확인 중이라 대통령실에 명단을 보내기까지는 하루에서 이틀 정도 더 걸릴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특검이 10명의 이 특검보 후보자를 선정해 임명을 요청하면 대통령은 1호부터 5일 안에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 교사들에게 돈을 주고 대학 수학능력시험 관련 문항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타 강사 현우진 씨가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에 현 씨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사건 선고 기일을 엽니다. 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와 공모해서 수학시험 문항을 받는 대가로 현직 교사 2명에게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모두 3억 4,6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시 측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맺고 비용을 지급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정치권은 오늘 숨가쁜 일정의 연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어제 청와대 만찬에 이어서 대통령의 고향 경북 안동으로 가 원팀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쇄신안을 낸 반면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전격 사퇴하며 야권 재편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민주당 상황부터 짚어보죠. 김민석 대표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죠. 경북 안동으로 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부산과 강릉을 잇따라 찾은 데 이어 오늘은 안동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지역에서 지도부 회의를 연 것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주 2회 지역 정치를 약속한 대로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훑으면서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민석 대표는 안동은 대통령의 고향인 동시에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품고 많은 애국지사를 배출한 정신적 수도라면서 K관광 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신임 지도부의 만찬을 언급하면서 지도부의 화합과 단결이 당의 성공이다. 원팀을 거듭 외쳤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이고 당은 정부 출범 1년차 내우 외환의 바닥을 다지고 이제 민생에 집중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지원해 이를 두고 친정청래계 최고위원들도 일단 화답했는데요. 최민희 의원은 경선 과정에 이런저런 곡절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모두 친명이라면서 이재명 정부를 꼭 성공시키자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신임 지도부 출범한 뒤 첫 의원 연찬회도 열리는데 내부 정비의 속도를 한층 더 낼 거로 보입니다. 네, 야권에서도 오늘 이벤트가 많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아서 혁신안을 내놨죠.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맞아 남은 1년 새롭게 출발하겠다며 당의 혁신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핵심 키워드로 민심을 내세웠습니다. 지난 1년이 흩어진 보수를 결집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민심과 민생정당으로 도약하겠다고 했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안으로부터 개혁하고 완전한 변화를 이끌겠습니다. 결집된 당심을 토대로 민심의 바다로 나아가겠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대로 방점은 당원 주권, 당원 중심 정당론에 찍었습니다. 당원 주권 2.0 시대를 열겠다면서 당내 선거에 당원 투표를 도입하고 공직 후보자와 당협위원장 선출에도 당원의 참여를 약속했습니다. 극심한 갈등을 촉발했던 당협위원장 직선제에 대해 시기와 속도는 고민하겠다면서도 그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반 장동혁 측에서는 결국 강성 지지층 중심 정치를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SNS에 그래서 지방선거 패배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서 실패한 지도부가 스스로 개혁하겠다는 건 혁신이 아니라 자리 지키기일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와 4선 이상 중진 의원들 비공개 모임이 관전 포인트인데요. 장동혁 표 혁신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거로 보입니다. 네, 반면에 같은 보수 야권이죠. 개혁신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전격 사퇴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7월 취임했으니까 13개월 만이죠. 이준석 대표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오전 9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직접 밝혔습니다. 6.3 지방선거 참패에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 피습 자작극 사태까지 당 안팎으로 잡음이 잇따르고 별다른 쇄신 동력도 찾지 못하자 강수를 둔 겁니다. 이준석 대표 당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기로 했다 사퇴 배경을 설명했는데 보고 오겠습니다.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당내 다른 구성원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고 있었다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이 제가 당을 위해 선택해야 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쇄신을 위해 고민했지만 뜻이 맞지 않았다. 내부 균열도 노출됐습니다. 이준석 대표 사퇴를 기점으로 나머지 지도부도 함께 총사퇴했고요. 당분간 천하람 원내대표가 대행을 맡고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정치인 이준석에 대한 의존도가 워낙 높았던 만큼 구심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일단 탈당은 하지 않고 계속 당에 몸담다는 예정인데 향후 야권의 판도 재편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부경장이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교통사고 사상자로 처리해서 관련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야자수 농장에서 장미란 씨 시신이 발견된 걸 두고 의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김광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냥 허위 종결만 한 줄 알았더니 방식도 상당히 치밀했습니다. 교통사고 사상자 이렇게 입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유가 뭘까요? 일단 뭐 가족들에게는 뭐 통화됐다, 이제 더 이상 연락하지 마라, 혼자 있게 내버려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가족들은 뭐 얼마 동안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죠. 그런데 경찰의 전산 시스템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있거든요. 네. 실종자와 관련된. 예. 근데 그건 종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종결이 되게 하려면 거기에 왜 종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코드를 집어넣게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교통사고 사망이라는 그러한 코드를 넣은 거죠. 이제 본인 입장은 이제 실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코드를 찾아가지고 코드를 입력했는데 이게 실수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건 적극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유족들한테는 통화됐다,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자체는 사실은 실수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의도적으로 왜 이 사건을 그냥 종결을 시켜버리려고 했을까? 우리 이제 처음에는 이건 뭐 본인이 뭐 사건도 많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냥 종결 처리하고 좀 편하려고 한 게 아니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좀 더 또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거 자체를 사실은 밝혀내려면 경찰이 정말로 전문적이고 능력 있는 수사관이 투입돼서 밝혀야 하는데 지금 자체는 거의 뭐 실수를 해가지고 직무유기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측면이 좀 있죠. 네, 이게 근데 실종 신고 접수한 2시간 정도 만에 이렇게 종결 처리를 해버리잖아요. 그 네. 나중에 혹시 뭐 발견되면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또? 아니, 이미 저 종결 처리가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이걸 어떻게 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러면 더군다나 좀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왜 2시간 만에 처리를 했을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1년 5개월 동안에 그 부경장이 1년 5개월 동안 실종 신고와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뭐 2, 3일 있다가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현장 수색은 했었거든요. 근데 현재 수색하는 도중에 2시간 반 만에 결과적으로 살아있다는 걸 확인했다 하니까 현장 수색이 중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 뭔가 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의도성이 있다. 물론 이제 다른 사건도 있긴 하지만 예. 이제 그런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그 동기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세밀한 그런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뭐 구속영장 관련된 혐의는 직무유기죠. 네. 경찰관으로서 실종 신고를 받았으면 뭐 수색을 한다랄지 CCTV를 확인한다랄지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해버렸기 때문에 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한 거고 두 번째는 지금 뭐 프로파일링 시스템이랄지 실종자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거기에 허위를 기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전자를 유작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것이 행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거짓으로 통화한 것처럼 했으니까 이건 거짓, 유괴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장미란 씨의 시신은 치아 감정으로 이제 신원을 확인을 했는데 뭐 더 정확한 어떤 사망 시점이라든지 원인과 같은 경우는 언제쯤 좀 나올까요? 원인은 아마 밝히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104일 만에 발견이 된 거고 또 이번 여름이 엄청나게 뜨겁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시신이 있던 장소가 또 야자수나무 숲이 있는 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어떤 시신 자체가 온전한 상태일 때는 사실은 뭐 겉에 외형 상태랄지 아니면 뭐 두개골의 상태랄지 예. 아니면 뭐 우리 내부 기관의 상태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독극물에 의한 경우에는 독극물이 남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시신이 부패가 심하면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사인 규명하는 데는 뭐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뭐
경부 압박사 그러면 그런 흔적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찾을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부검도 중요하지만 예. 근데 부검도 뭐 아마 구두 소견만 받은 것 같아요. 이제 아주 철저한 서면으로 된 소견 받지 않았고 더군다나 시신의 상태가 저러기 때문에 사망 시점도 사실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예. 규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건데 저는 키가 될 수 있는 것은 휴대폰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휴대폰을 포렌식을 하든지 해서 그러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문자 봅니다. 주고받은 거, 그렇죠. 그리고 통화 내역도 있을 수 그렇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뭐 메모했던 거랄지, 뭐 카톡 내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현장 뭐 CCTV는 거의 다 지워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사인 규명의 이제 동선의 재구성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왜 하필 야자수 농장에서 발견이 됐을까? 이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의문을 해소하는 몇 가지 지점은 그 야자수라는 숲이란 공간에 경험치가 있느냐, 장민환 씨가. 네. 예를 들면 왜 갔냐 무작정, 거기를? 예, 그렇죠. 무작정 자기가 잘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속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어떤 데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들어가서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이제 해결돼야 되는 거고, 그럼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직전까지의 동선이 필요하죠. 네. 즉 말하자면 항구 쪽을 지나서 거기까지 간 건지, 뭐 아니면 복수의 동선이 있어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걸 해결을 해야지만이 되는데 보통의 이런 형태를 많이 그 질문을 하시면은 네. 제일 어려운 거는 가장 쉬운 해결책은 처리하면은 수사기관은 속편하죠. 그렇죠.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만약 그게 아니면. 네.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속단은 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의 패턴을 많이 좀 분석을 하시고 살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교수님께서는. 그렇죠. 그러면 예. 가능성이 좀 높습니까? 아니면 타살의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까? 이런 형태의 뭐 모습이라면? 49.99 대 51.111. 네. 로 후자를 좀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뭐 49대 51 뭐 이렇게 수치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지금은 절대 단정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야자수 농장 관련해서 이제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곳이 굉장히 그 단단한 가시가 많아서 들어가기도 힘들고 그 가지도 상당히 얇다, 힘이 없다 뭐 이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예. 굉장히 미스테리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할 때는 이제 자기가 굉장히 익숙한 장소로 가죠. 평소에 봤던 장소.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자기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장소가 자기의 실행에 옮기기에 굉장히 적합해야 하거든요. 근데 야자수 나무는 뭐 많은 분들 알지만 이렇게 쳐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접근하기가 쉽지 않고 또 가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뭔가 어디에 뭐 자기가 관련돼 갖고 어떤 극단적 선택하기에는 어떤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저게 길가 옆에인데 길가에 이제 돌담에 쌓여 있는데 뭐 그게 무릎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거기 무릎이 있는 그 돌담이 있는 장소에서 한 1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소는 뭐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장소 아니겠어요? 남자친구 증언에 따르면 또 지나다닐 때마다 저기 무섭다 이렇게 그렇죠. 했던 장소라는 근데 거잖아요. 이제 무섭던 장소를 가지 않죠. 일반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미스테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숙소에서 한 400m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가로등도 하나도 없는데 예. 저기를 걸어서 갔을까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한림항에서도 휴대폰의 위치 추적이 됐거든요. 예. 그럼 이제 이게 동선이 어떻게 되는지. 네. 그러면 뭐 한림항 근처에서 또 무슨 일이 있었는데 예. 사실 그 근처에서 뭐 사체를 유기할 수 있는 장소는 저는 야자수 나무 숲이랄지 이런 것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거 자체를 이제 경찰에서 처음에는 뭐 아예 노골적으로 뭐 자살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너무 섣부른 거죠. 왜냐하면 부검 결과도 완벽하게 안 나왔잖아요. 그 휴대폰도 뭐
사실은 포렌식도 안 됐고 아직 뭐 검토 안 해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야자수 나무 숲에 있던 것도 미스테리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예. 또 유족 입장에서 황당하다 할 수 있고 예. 이게 뭐 더구나 유서가 발견된 것도 아니잖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 뭐 휴대폰 내에 유서 자신의 죽음을 암시하는 뭐가 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네. 지금 뭐 그거에 대한 단서되는 거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 수사팀이 자살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섣부르다는 얘기예요. 극단적 선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네네. 하겠습니다. 뭐 주민들의 그런 증언들도 수사에 참고가 될 텐데 주민들이 이곳을 이렇게 수시로 다니던 주민들이 전혀 낌새가 없었다,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장소가 좀 외진 장소죠. 예. 그리고 야자수나무라는 숲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는 한 10m니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어요. 예. 그럼 누가 관심을 안 가지면 모르는 거고 예. 또 야자수 나무 자체가 계속적으로 뭐 매일 아니면 2, 3일에 한 번씩 가서 관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뭔가 타살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사체 유기 자체도 이제 그런 걸 노렸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극단적 선택이냐 아니냐 이걸 따질 게 아니고 예. 일단 원점에서 뭔가 시신과 관련된 의문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제 철저히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봐요. 제주 서부서 지휘 라인 4명은 지금 대기 발령 받기도 했잖아요. 뭐 어쨌든 윗선 관련된 수사도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진행됩니까? 유선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뭐 그다지 뭐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어떤 직무유기랄지 이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책임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부경장이 이제 일방적으로 했고 또 코드도 일방적으로 입력을 해서 이거 어떻게 보면 실종 선고 자체를 종료했다고 하면 예. 그 유선 자체는 어떤 직무상의 책임 이런 거 있지만 뭐 형사적인 책임 이런 건 묻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뭐 또 다른 여죄적인 것이 드러날 수는 있겠죠. 예. 뭐 관련해서 CCTV가 모두 좀 삭제됐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여성이 한번 먹어보겠냐라고 하며 쿠키를 보여주는데요. 이 쿠키 사실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미국 서던 일리노이대 연구진이 개발해서 현지 시간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폐 페트병을 잘게 분해한 뒤에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성분으로 바꿨는데요. 여기에 효모를 활용해서 단백질과 비타민, 향미 성분 등을 만들어낸 뒤에 반죽을 3D 프린터로 찍어내 익히면 완성입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쿠키 아직 연구 단계지만 우주 임무나 재난 지역 식량으로 활용하는 게 목표라고 하네요. 네. 옷에 선풍기를 달고 산책에 나선 강아지들입니다. 사람도 견디기 힘든 폭염에 반려동물도 특별한 옷을 입었는데요. 선풍기 보이시죠? 도쿄의 의류업체가 만든 냉각복입니다. 옷에 달린 선풍기가 바람을 끌어들이고 목 부분의 아이스팩이 공기를 차갑게 만든다고 합니다. 강아지 키우는 분들 눈이 휘둥그레질만 한데요. 지난 2022년 처음 출시된 이후 이미 10,000벌 가까이 팔렸다고 하는데 갈수록 심해지는 폭염에 반려동물의 여름나기 풍경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엉금엉금 기어가는 귀여운 거북이, 그런데 조금 힘겨워 보이죠? 다시 봤더니 세상에 아이를 낳는 여성이 웃으면서 거북이 위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한지 다른 아이에게도 올라오라는 듯 그런 손짓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난 21일 중국 광둥성의 한 관광 레저공원, 거북이 등에 타지 말라는 안내문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거북이는 국제 멸종 위기종 2급인 설카타 육지거북이였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아이 앞에서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줄을 맞춰 도로를 달리는 군용 차량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운전하는 병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지난 24일 독립기념일에 공개한 군사 퍼레이드인데요. 총으로 무장한 지상 로봇은 물론 무리를 달리는 무인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하늘을 가득 메운 드론까지 등장했습니다. 병사도 탱크도 없이 각종 무인 무기가 전면에 나선 모습에 영화 터미네이터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4년 넘게 이어진 러시아와의 전쟁이 전쟁터의 모습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한낮에 습도 높은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북부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비가, 남부 곳곳으로는 소나기가 지나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지금 바깥은 얼마나 덥습니까? 네, 하늘빛이 흐려도 날은 여전히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30.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더 높고요. 습도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조금 더 심합니다. 앞으로 기온은 2도 정도 더 올라서 평년 수준을 4도나 웃돌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빛만 흐리지만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는 저녁까지 5에서 30mm의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 일부 내륙과 제주 산간에는 한때 최고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중북부 지역에도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현재 충남 남부와 세종,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가, 그 밖의 대부분 지역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2도, 전주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 탓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중북부와 남해안, 제주의 비가, 충청 이남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며 서울 낮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과 함께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홍대거리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